인산철 배터리 구조와 특성 제2부입니다. 오늘 4강의 4-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폼팩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튬 계열의 배터리들은 다음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A. 실린드리컬 배터리죠. 저거는 우리말로 원통형. 그리고 B는 프리즈마틱, 각형이라고 부르죠. C는 버튼 타입으로서 LFP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D는 파우치형이죠. 보따리형이죠. 이것은 아마 리튬 폴리머 계열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통형 그 배터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주로 깡통에다가 저렇게 똘똘똘 4가지, 즉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충전액을 넣어가지고 깡통에다 말아 였습니다. 주로 주석 캔에다가 많이 집어넣고요. 상당히 좀 견고하죠. 깡통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보이는 것은 좌측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AA 사이즈의 건전지입니다. 우측에는 18650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리튬 이온 전지의 보통 건전지들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18은 건전지의 직경, 그리고 65는 높이, 그리고 마지막 0은 이것이 원통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높이가 65래도 약 안에 내부에 그 보호회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 68 정도, 약간 큽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간단한 C는 원통형 두루마리형이죠. 원형 셀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A하고 B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양극재, 음극재 세퍼레이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장의 플레이트들을 저렇게 A처럼 각형으로 단형으로 쌓는 방식, 그리고 세퍼레이터를 저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스태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파우치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겠죠. D는 우리가 젤리말이라고 합니다. 젤리를 말듯이 뚫뚫 마는데 이것이 이제 프리즈마틱 각형을 만드는 기본 구조입니다. 각형은 저렇게 두루마리를 길게 말라가지고 통 속에 여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플레이트 통을 저렇게 만듭니다. 그거를 병렬로 여러 개를 연결한 다음에 최종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터미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푸른색 알루미늄 깡통에 넣고 밀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음극은 흑연 그래파이트를 갖다가 구리막에다가 코팅을 하고, 그리고 인산철은 알루미늄막에다가 코팅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2가지 물질들을 아주 얇게 코팅을 한 다음에 좌측에 보는 것처럼 흑연 코팅막 일부에 음극 단자를 만들고, 또 오른쪽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양극 단자를 만들어서 저 플레이트들을 바깥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이 외부의 터미널로 연결하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LFP 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제조 과정을 한번 둘러봅시다. 인산철, 즉 리튬과 인산, 철의 가루들을 잘 혼합하여 인산철을 만들어 양극재를 준비합니다. 물론 음극재에는 흑연 그래파이트가 사용이 되고, 2번째 단계로는 이것들을 알루미늄 포일이나 또는 구리 포일에다가 균일하게 배포를 해서 코팅을 해야 합니다. 주로 나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다음에는 코팅된 것들을 가져다가 고압의 롤러에다가 집어여서 아주 균일하게 프레싱을 해서 이 막들이 균일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플레이트들을 다이 커팅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일정 규격의 틀에다가 놓고 도장을 찍듯이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아까 여기 A에서 보듯이 단층 적층을 하든 아니면 G 스태킹을 하든 또는 D처럼 프리즈마틱으로 젤리 두루마리를 하든 이제 어셈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들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연결된 부분들을 가져다가 통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실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혹여나 있을 습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븐에다 넣고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 전해액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형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번듯한 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단계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것을 등급 A, B 등으로 이제 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레스트 시간, 즉 휴식 기간을 줘서 에이징 시간을 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최종 측정을 해가지고 QR 코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등급과 제조 날짜 등을 붙여서 출고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그레이드 A, B, C, D 또는 F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이드 A라고 하는 것은 이 제조 공정 과정에서 모든 스펙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그레이드 B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드 A의 약 80% 범위 내에 있는 제품들을 그레이드 B라고 합니다. 물론 그레이드 C도 그레이드 B의 80%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을 그레이드 C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뭐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스탠다드로 표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LPF 각형을 수입하여서 전압과 각 셀들의 전압과 인터널 레지스턴스를 내부 저항값들을 측정해 보아도 실질적으로 각 셀들이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4개의 셀을 구입하였을 때에도 얼필충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이 이 단자 전압만 측정을 해가지고 이 용량들이 다 정확하게 밸런스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셀을 구입하여서 그레이드 A, B를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규격에 맞는 충전기를 가지고 만충과 만방을 해서 이 셀들의 실제 용량과 특성들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형을 구입하셔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초기 충방전 테스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 현상으로 인산철 배터리가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부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의 셀이 양쪽 측면이 점점점 배가 불러 올라와 가지고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변형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밥을 먹으면 뱃속에 소화가 돼서 가스가 생기고 배가 더부룩하게 차올라서 우리는 배부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부풀어 올라오는 것을 스웰링, 또는 팝콘을 튀겨 가지고 뻥튀기 되는 것을 벌지, 그리고 베개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추스르면은 베개가 부풀면서 올라오는 것을 필로잉 하듯이 여러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물리적 현상으로 직사각형의 셀이 변형이 되어서 가운데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배부름 현상 또는 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부름 현상의 주요 원인은 과충전, 즉 최대 충전 전압인 14.6V를 넘거나 과방전, 최저 방전 전압인 10V 이하까지 방전을 하거나 또는 과열, 뜨거운 곳에 넣어서 셀이 뜨거운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또는 저기압,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서 기압이 낮은 곳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조상 원인에 의해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한 셀의 최대 충전 전압은 3.65V입니다.
이때 3.65V 이상으로 충전 전압이 가해지게 되면은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손실이 돼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충전은 양극의 리튬 플러스 이온을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파이트 쪽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때 너무 과충전 고전압으로 밀어내게 되면은 리튬 쪽 양극 쪽에 있는 이온 손실이 생겨서 전체적인 전력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평균 전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각 셀의 최대 방전 전압은 2.5V입니다. 이 이하까지 방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래파이트 안에 있는 리튬 이온이 빠져나오면서 음극 보호막을 손상하게 되고, 말하자면 금이 가고 손등이 트듯이 뜯어지는 거죠. 그리고 음극재 전체적으로 손상이 가서 열화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즉 2000회 충방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1000회, 500회 정도로 라이프 사이클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충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셀에 열이 많이 가해져서 즉 뜨거운 곳에 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전해액이 열화됩니다. 즉 성능이 떨어져서 리튬 이온들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신속하게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아 쓰는 암페어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충전도 잘 되지 않겠죠. 제조상의 배부름 현상의 원인으로는 음극재, 양극재, 즉 그래파이트하고 인산철 가루들이 골고루 분포되거나 코팅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프레싱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주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에 상관없이 무난한지 용량 테스트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보게 되면은 272A 정상적인 용량의 셀을 280A로 부르기도 하고, 또 307A짜리 인산철 배터리를 310이라든지 320A로 광고를 하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준보다도 제조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310도 나오고 320도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인산철 배터리는 전자제품이 아니고 화학 제품입니다. 따라서 온도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상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에 매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많이 알수록 조심하여서 인산철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뭡니까? 과충전, 과방전 또는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스가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심지어는 크게는 2배까지 부풀어 올라서 가운데 있는 가스 밸브가 터져서 그 가스가 방출되어서 이제 비가역적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셀에 데미지를 가하는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과충전, 과방전이라도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충전과 방전하는 가운데 미세하게 셀이 약간 부풀어 오르고 약간 또 뭡니까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 있는데, 이거를 가역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즉 리버시블 한 거죠. 돌아갈 수 있는 변형입니다. 이것들은 통상적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셀들은 업계나 또는 여러 그 자작파들이 그 해결책으로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셀들이 부풀어 오름을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가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압력을 줌으로써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다 안 좋다 하는 찬반 양론이 업계에서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테슬라 모델 3에도 LPF 각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조 설치 당시부터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PF는 알려지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웨일링이 된다 하더라도 폭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폭발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혹시 여러분이 차 사고가 나게 되면은 많은 전력량이 있는 LPF에서 나오는 배선들끼리 외부에서 합선이 돼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있지, LPF 배터리는 안에 창살을 꽂는다 그래도 폭발은 나거나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업계에 돌아다니는 아마 리포 배터리, 이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것들을 놓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LPF는 여러 가지 리튬 계열 중에 배터리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림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터리가 중요한 것이나 저렇게 스웨일링이 되게 되면은 버스바들의 역할이 또한 중요할 뿐이나, 전반적으로 내부 전압이라고 하는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배터리의 고유값도 있긴 하지만은, 버스바를 연결하는 터미널들의 저항값들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와이어 두께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와이어보다도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버스바 터미널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QR코드를 보는 방법들도 따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셀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듯이 셀들을 4개를 수평으로 놓고 싸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 셀들은 대개 한 5kg 정도이니까 제일 아래층에 있는 놈은 15kg의 압력을 받을 거고, 제일 위에 있는 셀은 아마도 압력을 받지 않겠죠. 이처럼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쌓는 방법은 각각의 셀들이 받는 압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컴프레션도 아니고 셀들이 밸런스가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스웨일링 현상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세워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스웨일링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하고 해서 셀들을 바로 닥지 옆에다 바로 밀착을 해서 하는 것보다, 펠트라고 그래서 약 1 내지 2mm 정도를 셀의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사방 코너에다가 놓고 펠트를 장착을 한 다음에 연결을 세워서 외부에는 테이프를 해서 인장 강도를 약간 준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스웨일링에 대비한 안전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